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우리 항상 모나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제9장은 심플 하모닉스, 심플 하모닉 모션, 단순 조화 운동을 공부합니다. 단순 조화 운동은 지금까지 쭉 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종류의 힘을 받고 그 힘을 받는 운동의 특징을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후크 법칙인데, 후크 법칙은 여러분이 기억나죠? 용수철이 나오고 용수철이 늘어나면 그 용수철이 거기에 연결된 물체를 잡아다니는데 어떤 힘을 작용합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점을 우리 평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면 x만큼 늘어났을 때 평형점에서부터 x만큼 변이가 x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x만큼 늘어나면 이 물체한테는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무엇과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변위가 x면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변위에 비례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에 이게 더 줄어들었다면, 용수철이 더 줄어들었다면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로 변위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식은 항상 똑같이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x의 방향과, x가 변입니다.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힘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으면 힘은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그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힘이나 변이나 0보다 작으면 플러스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 이것을 훅 법칙이라고 하는데, 훅이라고 하는 뉴턴과 같은 시대 사람이 맨 처음 이제 알아낸 법칙입니다. 이 법칙, 훅 법칙에 의해서 탄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변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복원력, 그 변위와 방향이 반대인 힘, 이런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은 특징이 그래서 변위에 비례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례 상수는 용수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용수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라고도 하고 힘의 상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 평형점에서부터 내가 지금 x0만큼 잡아다녔다가 놓는다고 하겠어요. 이거를 x0만큼 잡아다녀서 가만히 놓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놈은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 용수철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는 변위의 제곱에 비례하고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항상 0보다 크지요. x가 0보다 크든 작든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인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서 움직이면 물체는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죠. 그래서 여기서 K는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뜻이고, 저기서 P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어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그런데 탄성력과 같은 힘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움직이면, 변이가 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떠냐?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변하고 운동 에너지도 변하는데, 둘을 합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운동, x0만큼 잡아다녔다가 놓은 운동은, 이 물체는 마찰이 없으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으면 어떠냐? x0와 마이너스 x0 사이에서 진동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나가진 않아요. 절대로 x0만큼 잡았다 놔뒀으면 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우리가 살짝 놓을 때
x는 x0일 때 처음 속도는 얼마냐? 처음 속도는 우리 정제부터 시작했죠? 너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네, 그랬을 때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맨 끝에서의 총 에너지를 보겠어요. 맨 끝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변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x0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kx0 제곱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움직이면서 총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kx0 라는 값을 갖고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요보다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무엇을 물어볼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가 지금 여기서 진동하고 있을 때 가장 빠른 속력은 얼마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는 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빠른 때는 어떤 때가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때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최대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이것도 0보다 같거나 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겠어요? 0일 때겠어요. 그래서 변이가 0일 때, 이때 x가 0일 때, 이때 가장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금방 가장 빠른 속력이 얼마쯤 되는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총 에너지는 2분의 1 kx0 제곱으로 아는데, 가장 빠를 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겠죠. 포텐셜은 0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최대 속력 Vm을 최대 속력이라고 했어요. 이 식에서부터 구하면 금방 m분의 k에서 루트 딱 씌워가지고 x0가 최대 속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제 하나 보고 가죠. 예제는 질량 10g짜리를 용수철 상수가 10다인 per cm인 그런 용수철에다가 이제 연결을 했는데, 이 용수철의 평형 길이는 10cm인데 이거를 7cm가 될 때까지 압축했다가 가만히 놓았어요. 그래서 최대로 이제 변이한 게 7cm까지죠. 이때 평형 위치에서의 속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용수철이 12cm일 때 속력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형 위치에서부터 최대로 압축했을 때 그때 에너지를 구해야지 총 에너지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최대로 변화한 길이가 얼마인지 보려면, 네, 마지막은 뭡니까? 7cm고 평형 상태 길이는 10cm니까 그거 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cm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압축했다. 변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3cm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량의 총 에너지는, 이때는 이제 거기서 살짝 놨으면 이때는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이때 총 에너지는 무엇만 가지고 구합니까? 저 x0만 가지고 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평형 위치에서의 속력은 얼마냐면 x가 0일 때의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것 같으면 여기에 2분의 1 kx0 제곱이 이게 총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더했습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이제 여기서 이 v 제곱을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질량은 10g이고, 네, 여기에 최대로 압축한 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 10이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v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 v 제곱하고 나머지는 같으니까 저 3의 제곱하고를 비교하면 v 제곱은 9를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권이니까 v는 플러스 마이너스 3cm per sec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인, 센티미터, 그램 이런 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단위도 센티미터 per sec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뜻은 뭐가 되냐면, 이게 가만히 놓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x는 제로인 데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력은 평형점에서는 이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니까 이렇게 두 개의 속력을 갖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12cm일 때 속력은 얼마일까? 이때 이제 x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는 총 에너지는 2분의 1 kx0 제곱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뭘 구해야지 되겠습니까? 2분의 1 kx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인데, 우리 뭘 구합니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2cm일 때는 10cm에서 12cm가 됐으니까
변이가 얼마예요? 2가 됐죠. 그래서 2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식에서 나머지만 딱 구하면 요 세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V제곱은 뭐가 되냐면 9에서 4를 뺀 게 되겠어요. 그래서 5가 되네요. 그래서 V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cm, 5의 제곱근 센티미터 퍼 세크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도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다 답인데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 떼고 5의 제곱근 루트 5 cm per sec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용수철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놨어요. 수직으로 세워놓고서 어떠냐면 지금 질량이 10kg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는 20N per 미터 이렇게 되겠어요. 이번엔 이제 실용 단위계를 쓰네요. 그리고 어디에다 놨냐면 이 용수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용수철에서부터 높이가 y가 19.6m인 곳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용수철에 떨어진 다음에 안으로 쑥 들어가서 정지할 때 가장 많이 압축할 때까지의 길이 델타 Y를 구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질량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량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저기 위에서 이제 총 에너지 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는 중력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예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처음 총 에너지는 얼마냐면 저 꼭대기에 있을 때죠. 저 꼭대기에 있을 때 델타 Y는 얼마입니까? 아직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건 0이니까 처음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살짝 났으니까 속력도 0이고 그 다음에 델타 Y도 0이고 그 다음에 저 Y는 1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처음 총 에너지는 나중 에너지 나중 총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저기까지 밑에까지 쭉 들어간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중 총 에너지는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압축했을 때는 역시 정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V는 0이 됩니다. 여기는 델타 Y, 저 델타 Y는 이제 들어간 만큼 하니까 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mg 마이너스 델타 Y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저기를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놓고 거기서부터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델타 Y는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 Y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 델타 Y는 0보다 크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델타 Y 지금 구하는 거니까 모르죠. 나머지 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처음과 나머지 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식 보니까 델타 Y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요식 이렇게 생긴 거를 잠깐 델타 Y 제곱 하니까 요 10으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10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델타 Y 빼기 9.8 델타 Y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10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9.8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꼴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거 0을 만족하려면 어때요? 델타 Y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9.8m 하고 플러스 19.6m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까 델타 Y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델타 Y 그랬으니까 델타 Y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0보다 큰 거를 고르면 자,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밑으로 19.6m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을 배우는데 단순 조화 진동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이 탄성력이기 때문에 탄성력에 대한 후크 법칙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이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라는 걸 많이 들었죠. 진동의 정의는 뭐냐면 한 위치를 중심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 이걸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뭇잎이 흔들흔들 하죠.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네를 타죠.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눈을 껌뻑 하죠. 이것도 역시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동을 나타내는, 이 진동이 어떤 진동인가 하는 것을 대표하는 성질이 있는데, 성질, 진동, 사실은 성질이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주기와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의 주기. 진동의 주기는 우리가 보통 T로 표시하는데, 시간이기 때문에 T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 그리고 진동의 진동수 그러는데, 이 저 주기를 알면 진동수도 그냥 알아야 돼요. 진동수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진동을 몇 번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을 알면 단위 시간이란 1초, 초를 단위로 하면 1초, 시간을 단위로 하면 1시간 뭐 이러죠. 보통 이제 초를 단위로 하니까 1초에 반복하는 횟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기를 알면 1초에 반복하는 횟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금방 알겠죠. 그리고 진동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각진동수라고 하는 걸 씁니다. 각진동수에는 이 오메가자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이거 원운동 또 강체 운동할 때 했었죠. 이 각진동수는 뭐냐면 진동수에 그냥 2파이를 곱한 것인데, 무엇과 사실은 똑같냐면 각속도와 똑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뭐 이름을 두 가지로 그냥 붙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는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를 알면 진동수는 진동수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각진동수니까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수하고 주기하고는 역시 또 T분의 1이고 2파이 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각진동수를 알면 진동수에다 2파이 곱하고 2파이 나누기 주기하면 이게 바로 각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단위는 SI 단위계에서 어떤 걸 쓰냐면 주기의 단위는 초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의 단위는 초분의 1, 그래서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데, 이 초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를 뭐라고 읽냐면, 독일 이 전자기파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르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견하는 실험을, 전자기파에 대한 실험을 한 다음에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좀 일찍 죽으면 이런 것으로 기념해 주죠. 그 다음에 각진동수는 우리 단위가 뭐가 되냐면 각속도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데, 레디안 있으나 마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분의 1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각진동수도 헤르츠라고 하는 똑같은 단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9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단순조화 진동이었죠. 우리 진동을 공부했는데 단순조화 진동하고 진동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단순조화 진동은 특별한 진동입니다. 단순조화 진동,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은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진동 중에서, 진동은 자꾸 변하니까 시간의 함수겠죠. 그 시간의 함수가 무엇으로 표현이 돼야 되냐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진동만 단순조화 진동이라고 합니다. 용수철에 연결한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단순조화 진동이 됩니다. 근데 그 용수철의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의 변이 x를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표시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 앞에 들어가는 그 계수가 바로 뭐냐면 주기분의 2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에다가 주기를 집어넣으면 요게 사인 함수가 한 번 왔다가 진동하는 그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t분의 2파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진동수라고 그랬죠. 이 각진동수가,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을 표현하는 식을 쓸 때 각진동수를 쓰는 게 가장 간단하게 써집니다. 주기를 쓰려면 t분의 2파 이렇게 써야지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로 쓰려면 2파이 ft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각진동수로 쓰면 이렇게 오메가 t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뜻으로 하면 각진동수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단순조화 진동을 표현하는 식이 간단해져서 각진동수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조화 진동은 무엇과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원운동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력이 V인 원운동이 등속 원운동을 하면 그때 각속도하고, 여기서 오메가 각속도라는 뜻도 갖고 있다 그랬죠. 각속도하고 속력하고는 어때요? 각속도에다가 반지름 곱하면 속력도 있죠.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원운동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겠습니다. 옆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투영시킨 겁니다. 두 축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X축에서도 보면 XT가 되고 Y축에서 보면 YT가 되겠죠. 그러면 XT하고 YT를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오메가 T니까 저 XT는 뭐가 돼요?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XT는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단순조화 진동의 정의죠.
그 다음에 YT는 뭐가 됩니까? YT도 마찬가지로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의 정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를 옆에서 봤을 때 X와 Y가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 조화 진동을 하게 만드는 힘을 보겠습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아까 우리가 후크 법칙으로 공부한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변위에 비례하면서 방향이 반대인 복원력이라고 그랬죠. 이런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면 바로 이 단순 조화 진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구하면 단순 조화 진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용수철의 물체가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X만큼 늘렸어요. 이렇게 잡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힘이 얼마예요? F는 마이너스 KX다. 자, 이런 힘을 받습니다. 자, 이런 힘을 받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려면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 적용해야 되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힘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바로 이 힘자리에다가 요거 KX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힘을 받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식,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 식에 이렇게 미분이 있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구해서 나오는 풀이, 이 풀이가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어야지 될 미분 방정식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일 편하냐면 여기에 미분이 있는 제일 높은 차수의 미분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요때 요 앞에 오는 거 요 오메가 제곱은 뭐가 같으냐면 요거 n분의 k가 되겠죠. 요 오메가 제곱 여기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저 오메가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진동수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수철에 연결한 물체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바로 뭐예요? 이 식이 단순 조화 진동을 풀이로 하는 식인데 바로 그런 놈의 각진동수는 어디에 딱 써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진동수가 무엇과 같아요? n분의 k의 제곱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이 진짜로 풀이가 되는지. 자, 아까 여기 원운동이 있으면 그 원운동에서 단순 조화 진동은 x로 표현되는 거, y로 표현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더 미분해 보겠어요.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죠. 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냥 오메가만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또 나오고 코사인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가 되고 오메가 또 한 번 나오죠. 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x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x하고는 코사인 오메가 t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오메가 제곱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오메가 제곱을 요거 두 개 비교해 봤더니 오메가 제곱만 곱해 가지고 더해줄 것 같으면 0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y는 여기에 오메가 제곱만 여기다가 곱해 가지고 더해주면 0이 되죠. 근데 이 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탄성력을 받는 물체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 뭘 알았습니까? 탄성력을 받는 물체는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걸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위가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변하는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한다. 진동은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인데 그 반복할 때 변위가 반드시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변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옆에서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운동을 하려면 어떤 힘을 받아야지 돼요? 탄성력을 받으면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이 무엇인지, 단순 조화 진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탄성력은 후크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의 일부 전반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9장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조금 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